머릿속으로 부르는 합창 혹은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 2006년 6월. 파솔리니를 일러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이보다 더 엉뚱한 표현은 없으리라. 코시모 트라가 그렸던 천사라면 어떨까? 그런 천사도 아니다. 이 화가가 그린 인물 중에 그와 꼭 닮은 사람이 있다면 성 게오르기우스 정도다. 파솔리니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성자나 행복하고 평온한 모습의 천사는 아주 싫어했다. 이럴진데 그가 천사 같았다는 나의 말은 왜일까? 선천적인 깊은 슬픔이 오히려 타인들과 농담을 나누게 했고 고뇌에 찬 얼굴이 웃음을 퍼뜨렸기 때문이다. 그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꿰뚫고서 그들에게 친근하고 부드럽게 다가가면 갈수록 더욱 또렷하고 투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장차 겪게 될 최악의 상황에 대해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속삭일 줄 알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고통을 조금은 줄여줄 줄 알았다.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은 없다. 나는 그가 예언적 능력 이외에 자신의 여러 다른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아마 그 예언적 능력조차 의심하고 싶었을 테지만 하지만 그에게는 예언의 능력이 분명히 있었고 그 예언은 오늘날 고단한 우리 삶에 힘을 준다. 나는 이제 막 그가 1963년에 만든 영화를 한 편 보았다. 놀랍게도 일반에게는 공개된 적이 없었던 영화였다. 유리병에 넣어져 바다를 떠돌다가 40년 만에 우리 해안에 밀려온 어떤 메시지처럼 그렇게 도착한 것이다. 그 시절에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영화관의 뉴스 화면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962년 그런 뉴스 영화를 만들던 이탈리아의 제작자 페란티에게 기발한 생각이 하나 떠오른다. 독특한 개성으로 이미 이름이 알려지고 있던 파솔리니에게 자신이 제작한 1945년부터 1962년까지의 뉴스 영화 아카이브를 열람하게 해서 어째서 그 기간 중에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공포가 끊이지 않았던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파솔리니에게는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과 녹음되어 덧붙여질 논평 집필의 권한을 주기로 한다. 계획대로 1시간짜리 영화가 만들어지면 영화사의 명성을 드높이게 될 것이었다. 당시에는 또 다른 세계대전의 공포가 실제로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페란티가 제기한 그 질문은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1962년 10월에는 쿠바와 미국 또 소련 간의 핵전쟁 발발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이미 거린, 맘마 로마, 백색 치즈 등의 영화를 만들었던 파솔리니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그 나름의 동기는 따로 있었다. 당시 그는 역사와 사랑에 빠져 있었고 또한 그 역사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파솔리니는 영화를 만들었고 거기에 분노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작 이 영화를
사전 관람한 제작자들은 신경이 곤두서고 겁이 났던 듯하다. 당시의 저명한 우파 저널리스트 조반니 과레스키로 하여금 똑같은 자료로 또 다른 영화를 만들게 해서 그 둘을 하나로 묶어 보여주기로 계획을 바꾼다. 그 역시 완성되었다. 하지만 두 영화 모두 상영되지 못했다. 분노는 아주 강한 인내심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노여움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투철하고 명료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리얼리티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리얼리티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탐욕스런 자들과 권력자들의 위선, 허울 좋은 말, 잘난 체에 대한 그의 거부는 철저했다. 그런 것들로부터 무지가 태어나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무지는 진실에 대한 눈 감음의 한 형태다. 또한 그것들은 인간의 기억을 모욕한다. 그 기억에는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유산인 언어에 대한 기억도 포함된다.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리얼리티는 그저 단순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현실이 너무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이다. 고대로부터의 희망들은 파시즘이 패배한 뒤인 1945년에 다시 꽃피고 천명되었지만 그 즈음 이미 배신을 겪고 있었다. 소련이 헝가리를 침공했고 프랑스는 알제리를 상대로 그 비겁한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옛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과정은 끔찍할 정도로 잘못되어 있었으며 루문바는 미 중앙정보국 하수인들에 의해 권력에서 쫓겨나고 살해되었다. 신자본주의는 이미 지구를 접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남겨진 유산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확고해서 폐기할 수가 없었다. 혹은 달리 말해본다면 이심전심으로 널리 퍼져 있는 진실에 대한 요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쇼를 걸치는 방식에서의 그 요구, 젊은 남자의 얼굴에서의 그 요구, 부정의에 항의하는 사람들로 빽빽한 거리에서의 그 요구, 미래의 기대가 드러나는 그들의 웃음에서, 또 그들끼리 주고받는 무람없는 농담에서 보이는 그 요구, 인내에서 비롯한 그의 분노는 이러한 요구들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영화에 부여되었던 애초의 질문에 대한 파솔리니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전쟁은 계급 투쟁으로 설명된다는 것이었다. 영화는 소련 우주 비행사 가가린의 가상 독백으로 끝난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던 그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이며 지구상의 모든 피해 행위는 중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영화는 앞의 질문이나 대답과는 무관해 보이는 얘기들로 채워져 있다. 집 없는 사람의 겨울 추위에 대한 얘기, 혁명 영웅들을 떠올리면 느껴지는 훈훈함에 대한 얘기, 자유와 증오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얘기, 웃음 짓는 눈이 거북이를 닮은 가난한 농부 차림의 교황 요한 23세에 대한 얘기, 우리의 오류이기도 한
스탈린의 오류에 대한 얘기. 모든 투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라 부추기는 악마적 유혹에 대한 얘기. 메릴린 먼로의 죽음과 지나간 우매함과 다가올 야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곤 어째서 잘생긴 여자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 부유한 계층에게 자연이 돈으로 여겨지는 이유에 대한 얘기. 우리 어머니들과 그들의 대물림되는 눈물에 대한 얘기. 자식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 아무리 고귀한 승리라도 따라붙게 마련인 부정의에 대한 얘기. 칼로 뱀장어를 도망내는 생선장수 앞에서 놀란 눈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소피아 로렌에 대한 얘기 등. 이 흑백 영화에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두 사람의 해설자가 나온다. 실제 두 사람은 파솔리니의 친구들인 화가 레나토 구투소와 한 사람은 성마른 해설자의 음성을 가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역사학자 혹은 시인의 느낌을 주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 영화에서 다루어진 주요 뉴스들은 1956년 헝가리 혁명,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는 아이젠하워,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 쿠바 카스트로의 승전 소식 등이다. 앞의 목소리는 소식을 전하고 뒤따르는 목소리는 회상케 한다. 무엇을 회상케 할까? 그저 잊힌 것에 대한 회상이 아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적부터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한 것에 대한 회상이다. 파솔리니는 그의 유년의 기억을 전혀 잃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것에는 고통과 재미가 늘 함께한다. 우리의 망각을 부끄럽게 한다. 이 두 목소리는 그리스 비극에서의 합창처럼 기능한다. 합창단은 연극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해석 같은 것도 하려 하지 않는다. 묻고 듣고 관찰하면서 관객이 받는 선뜻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느낌의 음색을 부여한다. 배우, 합창단, 관객이 함께 나누는 언어는 인간의 오랜 공통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저장고이다. 그리스 비극의 합창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앞에서 말한 기능을 획득한다. 언어는 그 자체로 저 인류의 공통 경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서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화의 두 목소리가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인류에게 오랜 경험과 고통이 있을진데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둔다면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침묵한 채 지나간다면 인간이라는 자긍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합창단은 전문 배우가 아닌 일반 남성 시민 중에서 뽑힌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합창단의 책임자인 코레구스는 시민 집회인 아고라를 통해 해마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원을 뽑았다. 일단 합창단원이 되면 여러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했다. 대중이 이미 다 인정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견을 노래하는 경우에는 할아버지 세대의 목소리가 되었다. 대중이 느끼고는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일을
노래하는 경우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소정론과 함께 사라져갈 고대라는 과거와 무서운 이해 타산으로 다가올 미래 사이를 불안스럽게 오가면서 또 우리를 분노케 하면서 파솔리니는 이 모든 역할을 단지 두 사람의 목소리만 사용하여 혼자서 해내고 있다. 낙관론이나 비관론이라는 말이 종종 조악하게 쓰이고 있음과 이성적인 설명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영화 곳곳에서 느끼게 된다. 영화에는 쿠바에서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유럽과 미국 최고의 두뇌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쿠바에서의 죽음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노래나 눈물에 담겨 있는 깊은 연민의 정으로서만 표현될 수 있다. 또 다른 장면에서 영화는 몇몇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꿈꾸기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다음처럼 덧붙인다. 혁명만이 과거를 구원할 수 있다. 분노는 사랑의 영화다. 하지만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명료함은 선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을 불편케 한다라는 카프카의 금언에 버금한다. 이것이 내가 파솔리니를 일러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까닭이다. 상영 시간은 겨우 1시간이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만들어 시간을 재고 편집한 1시간짜리 영화다. 이 영화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뉴스 해설이나 우리에게 주입되는 정보와 얼마나 차별되는가 하는 것은 1시간짜리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지금 이 세상에서 파괴되고 멸절되고 있는 것이 동식물의 종만이 아니고 갖가지의 소중한 인간적 성품 또한 그런 지형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는 데 있다. 인간의 성품에는 살충제 대신 윤리를 죽이고 역사와 정의에 대한 모든 개념을 죽이는 살윤리제가 조직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나눔과 물려줌과 위로, 애도와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인류의 기본적 요청으로부터 진화해온 중요한 인간적 성품들이 특히 관역이 되어 있다. 대중매체들로부터 이런 살윤리제가 밤낮 없이 살포되고 있다. 살윤리제는 조작자들이 원하던 것보다야 효과가 덜하고 또 그 파급 속도가 더딜지 모른다.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공개 토론의 장을, 그런 토론의 장에 의해 표현될 상상의 공간, 꼭 필요한 그 상상의 공간을 땅 밑에 묻고 덮어버리는 데는 성공하고 있다. 우리의 토론의 장은 어디건 다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 그 토론의 장을 묻고 덮어버린 황무지 위에서 파솔리니는 그의 분노로 우리와 하나가 된다. 이 영화야말로 우리들 머릿속에서의 합창이 어떻게 연주될 수 있는지를 인내로 보여준 본보기라 할 것이다.